안녕하세요, 조홍호선입니다. 자, 오늘은 마케팅 두 번째 시간, 우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컬러리스트 기사 필기 대비 9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마케팅은 두 번째 시간, 우리 색채 심리와 마케팅 파트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 시간에는 우리 마케팅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그죠? 다시 한번 정리하고 오늘 내용을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케팅이 무엇이냐? 마케팅이 쉽게 얘기해서 돈 버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돈을 많이 벌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돈 버는 기술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돈을 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물건이나 갖다가 막 아무 데서나 판다고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다. 왜냐하면 돈은 소중하니까. 사람들은 그냥 돈 주지 않습니다. 돈은 반드시 자기에게 뭔가 가치를 가질 때 돈을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되게 상대적입니다. 돈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전 시간에 얘기했었죠. 자, 먼저 마케팅의 주체는 누구다? 기업과 그다음 누구다? 생산자, 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누구다? 기업의 반대인 시장과 그 다음에 소비자. 그래서 과거에는 누가 주체였다? 기업과 생산자가 주체였다가 최근에는 현대는 이제 시장과 소비자 중심의 그런 마케팅 시장이 이제 중심이 되고 있다 했었죠. 기업과 생산자는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 니즈, 그죠? 그 욕구에 맞는 것을 제공해야 됩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이 소비자와 시장은 이 니즈를 충족시켜 줘야 됩니다. 그리고 충족에 따라서 가치라고 하죠.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면 가치를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선생님이 물 한 컵을, 지금 이렇게 물 한 컵, 커피 한 잔, 이 시원한 물 한 컵을 갑자기 여러분한테 10만 원에 사라고 합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미친 그러겠죠? 내 소중한 돈을 10만 원에 물 한 컵에 사라고? 좀 미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사막에서 하루 종일 24시간을 헤맸어요. 물 한 방울도 못 마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사막에 나타나서 물 한 컵을 주는데 아주 시원한 얼음물입니다. 근데 여러분 돈을 갖고 있어요. 10만 원에 사람 살까 안 살까요? 당장 사겠죠. 자, 보세요. 물은 그냥 물이었어요. 근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1,000원짜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는 어때요? 10만 원짜리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중동에서의 물은 석유보다 더 비싸다고 하대요. 그런 거죠. 물이라는 게 물일 뿐이에요. 걔가 더 나은 물이 돼도 그냥 물이고 별로인 물이어도 물일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차이는 있겠지만 어떤 상황에 따라서도 가치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욕구, 이 시장, 소비자, 욕구 이거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공부를 무식하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구직을 할 때 내가 직장을 얻을 때 나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지. 그냥 어디나 걸려라 하고서는 그냥 막 넣는 게 구직 활동이 아니에요. 나의 가치, 그리고 내가 정말 나의 실력을, 나의 능력을 펼칠 수 있고 나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곳을 찾는 게 구직이지. 그래 어디라도 하나 걸려봐라 그러면 막 넣어놨다가 하나 걸리면 당연히 나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러면 힘들잖아. 가서 항상 의리돼야 되고 그런 거죠. 그런 거 마케팅 하다 보니까 참 별 쓸데없는 시험과는 좀 거리가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좀 디자인은 원래 그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그 돈을 주겠죠. 그러니까 돈 주는 거예요. 얘는 이제 이윤을 추구하겠죠. 이러한 일련의 이런 반복된 행위를 우리는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마케팅의 4P, 그러니까 마케팅에 있어서 가장 이 마케팅을 하려면 4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은 제품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 서비스가 있어야 된다. 일단 얘가 쩔어야 된다. 그러면 다른 것들이 좀 후져도 된다. 멀리까지 찾아온다. 그러나 이제 제품 한계가 있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유통. 자, 이 제품을 또 어떻게 판매하느냐, 알리느냐도 되게 중요하다. 촉진. 그리고 거기에 맞는 가치에 맞는 가격을 형성해야 된다. 이 4가지. 이걸 우리는 4P. 왜? 앞자가 P자로 시작된다.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로모션, 프라이스. 제가 영어 발음이 좀 별로예요. 영어를 잘 못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꾸 영어 발음 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 있어. 난 영어 못해요. 네이티브 발음 아니고 좀 틀려도 이해해 주시고 그냥 이런 발음이라고 알려주세요.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 이제 제품에 대한 공부했었죠. 제품은 수명 주기를 갖는다. 어떻게? 요렇게 네 단계. 그죠? 여기 잘못했다. 요렇게죠. 그래서 도입기, 성장하는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수입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성숙기입니다. 아니, 성장기. 아니, 성숙기죠. 성숙기. 뭐라고 한다? 성숙기라고 합니다. 성숙기. 그죠? 성장하는 거고, 성숙하는 거고, 쇠퇴하는 거죠. 돈 벌려면 도입기 때, 성숙기 넘어갈 때 팔아야 된다. 망하고 싶으면 요때 사서, 어떻게? 성숙기 때, 성숙기 때, 판매하든지, 더 망하고 싶으면 성숙기 때 사서, 쇠퇴기 때 팔든지, 이러라고 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면 이 네 가지 항상, 그리고 이 제품의 수명주기라든가, 이 시장의 소비자, 이런 거. 그러니까 벌써 사업을 하거나 물건을 팔려면, 돈을 벌려면, 그냥, 막연하게 나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은 아주 돈을 주는 바로 이 시장과 이 소비자, 뭐예요? 욕구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알려면 뭘 해야 된다? 하면 바로 조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조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조사하는 방식에 대한 이제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교재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소비자들은 이 니즈에 따라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진짜 지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뭐 쉽게 얘기해서 나와 있는 소비자 행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책 읽어보시고요. 이제 일단은 먼저 니즈, 다른 말로는 욕망 또는 욕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좀 기본적으로 좀 알 필요가 있겠죠. 사람들은 이렇게 화목하게 살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공평하고 화목하게 살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욕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원하는 삶의 화목이 있겠죠. 그럼 여러분이 내가 사는 삶이 화목한 겁니까? 여러분한테 아닐 수 있잖아.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화목한 삶? 내가 아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화목하다라는 그 욕망과 욕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똑같이 같이 행복하게 살 수가 없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양보하고 희생해야 되는데, 양보하고 희생해야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우리 인간은.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진 대로 사용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만들어진 걸 역행하면 되게 피곤하고 어렵습니다. 힘들고. 그래서 남자들은 힘쓰는 일이 힘들지만 그게 편해요. 근데 여자들은 남자처럼 힘을 쓰면 할 수는 있지만 남자들이 받는 스트레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물건도 그렇고, 우리 물건 같은 거도 거기에 맞도록 사용을 해야 되지, 다르게 쓰게 되면 제대로 동작도 안 되고 힘들게 돼 있어요. 근데 인간은 경쟁하고 싸우고 이겨야 행복하게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왜? 혼자 살 수 없기 때문에 같이 함께 살아야 하게끔 만들어진 존재들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행복하다니까요. 근데 왜 불행할까요? 바로 그 원리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욕구, 도대체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 뭐냐? 그래서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욕구를, 인간들의 욕구를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름대로 정리한 게 이렇게 5가지 욕망, 욕구 5단계 욕망 모델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인간들의 기본적인 욕망을 보니까 첫 번째는 생리적 욕구라는 거로 이제 구분합니다. 자, 생리적 욕구는 뭔지, 기본적인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예요. 의식주. 기본적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의식주. 자, 이 사람들은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안 되면 다른 거 할 수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당장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 한 끼라도 굶어봐.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어요. 먹고 자고 입고 하는 이 생리적 욕구가 해결이 돼야 그 다음에 다음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북한에서 탈출하셨던 분들 중에 이런 말을 해요. 일단은 굶어 죽기 싫어서 탈출했대요. 그러니까 굶어 죽지 않는 거, 그러니까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할 거라고 해서 탈출하고, 그리고 한국에 왔는데 너무 불행해하는 거예요. 왜? 먹는 것만 해결하면 행복할 줄 알았더니 다른 게 있는 거예요. 다른 욕망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어떻게 돼요? 이게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응?
다른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나는 상대적으로 그걸 못 누리면 어떻게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어떤 부족함을 채우는 게 아니라 그걸 내려놓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이제 매슬로우는 뭐 만큼은 아니더라도 그 비슷하게 한번 이 행복과 욕구 이거에 대한 연구를 해서 좀 이렇게 체계화시켜서 좀 알려주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생존 욕구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걸 계속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안정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먹는 거를 하루 한 끼를 진짜 막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가는 거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게 해결이 된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유지하고 싶은 거, 안전을 추구하고 싶은 거. 이거는 생활 보전 욕구라고 합니다.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네, 매슬로우. 누구? 잘 기억하세요. 매슬로우. 이거 시험에 아주 많이 출제되고 있고요. 우리 인간들의 욕망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욕망에 대한, 욕구에 대한 그 연구한 학자는 매슬로우만 있는 건 아니에요.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시험에 많이 출제되고 있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라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활 이 보전이 되면 이제 슬슬 자기가 속해 있는 이 사회에서의 어떤 역할,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래서 지금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이 두 가지가 해결되다 보니까 이 사회적 욕구에 대한 이 그 욕망들이 많아요. 그 반면에 이 사회 욕구를 채우지 못하면 또 불행함을 느끼죠. 그래서 이 사회 수용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사회 수용 욕구. 그래서 이 사회에서의 어떠한 뭐 쉽게 해서 인정받고 싶은 거죠. 잘난 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잘난 체가 안 되면 되게 고통스러워요. 특히 우리나라는 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뭔가 행복감을 찾는 게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해 주는가, 또 내가 이 사회에서의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 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받고 싶어 하죠? 그러면 이제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존경 취득 욕구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돈 좀 벌면 정치나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권력도 갖고 다 누려봤던 사람들 마지막에 조금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저기 누구니 최근에 돌아가신 우리 김종필 그 정치인 있죠? 그분도 지금까지 이제 자기가 살아왔던 걸 돌아보니까 잘못 살았다, 덧없다 이러고 돌아가신 거죠. 저도 그렇게 좀 파란만장하게 살아보고 싶은데, 그죠? 그러나 이미 그렇게 살아보신 분들이 뭐라 그래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 이러한 것들이 사람은 욕구와 욕망을 채우는 걸 우리 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채워봤지만 결국엔 덧없고 행복하지 않은 거죠. 결국 마지막 단계는 뭐야? 자아실현 욕구. 결국 내가 만족하는 것. 요 자아실현. 요 5가지 단계로 이 인간의 욕망 모델, 욕구 모델을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가져서 만든 사람이 누구다? 매슬로우다. 뭐 이건 뭐 다 맞느냐? 맞는 것 같고요. 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 사람의 이론이지 뭐 진리는 아닙니다. 꼭 이렇게 된다 이건 아니지만 하여튼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요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러한 욕망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 그러면 이 욕망,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그 의식주의 소비자 욕망이 많은 곳에서는 뭘 팔아야 되죠? 먹는 거 팔아야 됩니다. 그죠? 먹고 자고 입고를 해결해주는 그러한 물건, 제품을 판매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시장과 소비자는 어떤 욕구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뭐 그것이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디자인이든 컬러든. 하여튼 요 매슬로우의 욕망 모델 시험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소비자의 구매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 소비자들은 어떤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먼저 attention이라고 됩니다. attention, A, D, M, I, A. 왜 그러죠, 제가? A, I, D, M, A. 요 단계로 그 물건을 구매한다. 이렇게 누가? 미국의 경제학자 롤랜드 홀이 이렇게 구매 행동을 정의를 했는데, 뭐 당연한 거예요, 그죠? 당연한 건데 이거를 이렇게 해놓으니까 있어 보이는데,
자, A는 attention 그래요. attention.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뭐예요? 촉진이죠, 촉진. 촉진. 사람들에게 촉진을 통해서 알리는 거예요. 이거 봐봐, attention. 집중해. 이거 봐 하고 주의를 끄는 거죠. 촉진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interest, 흥미를 가져요. 자, 이거 봐라. 분필이다, 써진다. 와, 신기해. 그 다음에 뭐예요? desire, 욕망이죠. 갖고 싶어 합니다. 사고 싶거나 훔치고 싶거나 하겠죠. 그 다음에 memory, 기억합니다. 아, 저거 저기서 사면 되겠지. 아, 저기서 훔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A는 뭐예요? 액션, 행동하는 거죠. 물건을 사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일단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것이다? needs, 욕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죠. 욕구가 없다면 attention도 하지 않아요. 아셨죠? 무조건 attention 하는 건 아니죠. 이 소비자가 원하는 것에 대한 attention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소비자 시장이 어떠한 제품과 서비스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들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 반응, 여러 가지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중에 그 반응의 근본이 되는 게 뭐냐? 바로 기억입니다. 기억이 사람은 되게 중요하다고 제가 앞에서 또 얘기했었죠. 심리에서. 그래서 그 기억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가. 예. 조선생에 대한 기억, 조선생에 대한 포지셔닝 그래요.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포지셔닝. 이 포지셔닝은 쉽게 하면 인지도?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죠. 그죠? 인지도.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러한 제품 서비스 또 기타 등등 사람들에게 얼마큼 알려져 있고 얼마큼 인지도가 높은가. 이 포지셔닝에 따라서 판매도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포지셔닝 높이기 위해서 뭐야? 이 촉진. 다 촉진에 관련한 거죠. 그죠? 촉진하는 거예요. 촉진. 자, 나머지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비자 구매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보시면 알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날 이 소비자들이 어떤 소비를 하는 행태나 이런 방법들이 많이 바뀌고 있죠. 옛날 제가 어릴 때와 또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소비자는 다릅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바뀌어 가는 어떠한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소비 형태가 바뀌는 이유. 환경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환경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소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죠. 자, 첫 번째는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소비자들이 오래 삽니다. 수명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커졌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또 시장이 오래 살면 또 오래 사는 사람들을 위한 또 시장이 있어야 되겠죠. 그 사람들의 어떤, 최근에는 이제 뭐예요? 이 노년. 지금 이제 선진국들은 다 그렇지만 애를 안 낳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많아지죠. 그럼 노인 인구를 위한 어떤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더 많아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바뀌겠죠. 소비자의 어떤 그런 니즈라든가 소비자의 어떤 그런 그 소비 행태가 바뀌겠죠. 그죠? 네. 그리고 과거에 비해서 여성들이 사회 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있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부족하다고 하지만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있고 그만큼 수익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여성들의 소비가 늘겠죠. 그럼 거기에 맞는 또 소비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또 과거에 비해서 여가 시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50 몇 시간 무슨 하루 8시간을 우리 법으로 하도 이 법이라는 건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인간들이 스스로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게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법으로 정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시간조차도 우리나라는 너무 일을 많이 시키고 스스로 저도 일 되게 많이 합니다. 하루에 한 2-3시간, 4시간 이렇게 일을 하는데 제 일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지만 남의 일을 할 때 보면 안 할 수도 없고 또 하라고 하면 하긴 하지만 사람이 유한하기 때문에 그죠? 힘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국가에서 노동시간까지도 이렇게 정해주죠. 그러다 보니까 여가 시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상응하는 또 소비 형태가 또 바꿔지겠죠. 그리고 또 이 소비자들의 수입이 많이 늘었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또 거기에 맞춰서 소비 형태도 바뀌게 되겠고 또 이 대단한 건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소비 형태가 바뀌는 이런 시대. 이건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소비자 운동이라는 부분은 말 그대로 이제 이 소비자들이
지금은 이제 소비자들이 좀 더 중심된 소비자 중심 마케팅 시장으로 이제 많이 개편됐죠. 기업이 요 사람들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불매 운동을 한다든가, 그죠? 거기에 대한 크레임을 건다든가, 또 특히 지금처럼 이렇게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으면 막 후기 같은 거 안 좋게 남긴다든가, 뭐 이런 것들, 그런 뭘 포괄한 걸 우리는 다 소비자 운동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들의 어떤 그런 생활 유형을 또 측정하고 조사하는 방법, 교재에 나오죠. 소비자 생활 유형 측정법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일단 그 1차원적 선호도 척도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소비자들이 뭐에 대한 어떤 물건이든 서비스든 뭐예요? 어떤 그 선호도를 갖겠죠. 선호도라는 말을 쓰죠. 좋아한다라는 말 안 씁니다. 왜냐하면 색도 마찬가지지만 감성이라는 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그러면 엄마 좋아요. 그러면 아빠가 싫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 다 좋은데 아빠가 좀 더 좋아요. 이게 선호예요. 그래서 1차원적 선호도 조사라는 건 뭐냐면 한 가지 제품 또는 서비스를 그냥 평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품에 대한 쉽게 얘기하는 거죠. 그 제품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거. 그게 1차원적 선호도 척도고 비교 척도라는 건 뭐예요? 두 개를 비교하는 거예요. 두 개 이상을 비교하는 거. 두 개를. 그 다음 다차원은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것을 비교 분석하는 그런 방법을 우리는 적이라고 합니다. 척도. 자, 척도라는 말을 배울 건데 척도는 뭐냐 그러면 비교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니까 수치화시킨 거예요.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치화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비교를 위한 수치화시킨 걸 척도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생활 유형을 측정을 하는 그런 다차원적 비교, 다차원, 1차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조사하는 거냐면요. 소비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그들의 가치관, 정체성, 그리고 어떤 형태로 소비를 하는가, 또 어떤 특성을 갖는가,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바로 소비자 생활 유형 측정법입니다. 자, 그러한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AI유법이에요. 이 마케팅 할 때 보면은 사실 이 마케팅 안에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엄청 많죠. 공부해야 될 게 장난이 아닙니다. 특히 먹고 사는 문제, 돈 버는 문제 이런 것들은 엄청난 많은 변수와 자료들이 존재해요. 그래서 시험에 이제 기사 같은 경우는 한 4문제 뭐 요 정도 선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것 때문에 전 분야를 다 가르칠 수는 없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시험에 나왔던 걸 위주로 툭툭툭 이렇게 끊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그냥 좀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 AI유법이라는 것은 이 AIU 마치 우리 AIDMA 또는 뭐 사피 이것처럼 앞자를 만들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의 어떠한 활동, 그 다음에 흥미, 의견, 요 세 가지. 영어로 activity, interest, opinion 해가지고 그 앞자를 따서 AIO라는 세 가지 분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활동, 흥미, 의견 등을 측정하고 그걸 통해서 생활 유형을 측정해내는 그 방법을 우리는 AI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VALS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냥 미국에서 그 소비자들의 생활 유형을 측정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다. 그래서 두 가지 AI법과 그 다음에 VALS 요거 법 두 가지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바탕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이 소비자들은 어떠한 규칙적인 또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자, 생활 유형 소비자 집단의 어떤 행동을 보니까 첫 번째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 있더라. 관습적 소비자 집단. 이건 뭐냐? 하던 것만 하는 거죠. 뭐 사던 것만 사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스포츠 용품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아디다스만, 거의 나이키는 잘 쓰진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 물론 나이키도 쓰지만 지금은 나이키를 샀어요. 왜냐하면 전시된 아주 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있길래 샀는데 보통은 아디다스를 많이 선호합니다. 이게 관습적인 소비자 집단이고요. 그 다음에 유동적, 관습적인 것과 달리 유동적 소비자 집단은 뭐 하는 사람이죠? 그냥 그 상황에 따라서 충동 구매라든가 뭐 필요에 따라서 물건을 구매하는 그런 집단이고요. 세 번째, 합리적 소비자 집단이 있죠. 합리적.
합리적 소비자 집단 뭐죠? 이것저것 따져본다는 얘기입니다. 예, 합리적으로 소비하는. 그 다음에 감정적 소비자 집단이 있더라. 감정적 소비자 집단. 자, 감정적 소비자 집단은 말 그대로 어떤 체면이나 이미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제 구매하는 집단을 이야기한다. 마지막으로는 신소비자 집단이라는 것이죠. 신소비자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고등학교 때까지 돈도 없어 소비 못하다가 이제 20살 넘어가면 이제 어른이 되니까 엄청나게 이래저래 어때요? 예. 해보고 싶은 거 많죠. 그러니까 소비도 많아집니다. 가장 소비가 많은 집단 중에 하나가 이 신소비자 집단이더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서 관습적 소비자 집단이더라. 물론 그곳에 사는 사람이 다 관습적이진 않아요. 근데 비교적 보면 뭐 압구정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뭐 좀 강북 쪽에 사시는 분들이라든가 이 니즈가 좀 달라요. 제가 선생님이 그 젊을 때 칼치 장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생선을 길거리에서 이렇게 판매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강북 쪽의 어머님들은 깎으시려고 그래요. 근데 이 강남 쪽 어머니들은 너무 싸면 안 사요. 그러니까 똑같은 제품인데도 너무 싸면 안 사더라. 그렇다고 너무 비싸면 안 사요. 그래서 10,000원짜리와 15,000원짜리를 빨았는데 강북에서는 좀 깎으시려고 했고 10,000원짜리를 15,000원에 팔고 15,000원이 20,000원에 팔아야 좀 사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기라고 할 수 있겠나? 예,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거예요. 그럼 누가 더 뭐 잘못되고 잘난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소비적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그래서 뭐 그럼 거기에 맞도록 또 판매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죠? 예,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소비자 집단별 행동 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는 또 그 소비자들의 특징에 맞는 이름을 정해놨는데 그 중에 이제 트레저 헌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타쿠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남에 가면 이 신발 가게에 있는데 거기에 그 추운 겨울에 뭐 그 밤새서 기다려요. 줄을 서서. 그래서 보니까 신상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줄을 서서 산다는 열정을 보이는 그러한 소비자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뭐 오타쿠라는 말보다는 이렇게 트레저 헌터라고는 말을 써주는 게 훨씬 더 있어 보이죠. 그죠? 왜 이렇게 영어로 쓰면 있어 보이는지 모르겠어. 그지? 자, 그 다음에 크래슈머라는 사람 뭐냐 그러면 크리에이티브라는 것과 컨슈머라는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그러한 소비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직접 어떤 기업의 제품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그 관리하고 뭐 하는 그런 것들의 모든 그 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크래시머라고 합니다. 예, 이것도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몰링족이라는 소비자 집단이 있더라. 몰링족은 그 대형 그 복합 쇼핑몰 있죠? 뭐 쇼핑도 할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고 공연 뭐 교육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즐기는 그런 쇼핑을 하는 집단을 우리 몰링족이라고 한다. 그리고 마이크로 미디어 소비자. 이건 이제 요즘에 같이 1인 미디어. 저도 지금 1인 미디어 하는 거죠. 그죠? 무슨 얘기냐? 과거에는 1인 미디어가 어려웠었어요. 그걸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았었죠. 하려고 하면 특정한 집단에 또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 그런 곳에서 할 수 있었던 거를 이제 지금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러한 UCC를 통해서 뭐 자기가 상품을 구매했던 후기라든가 뭐 그리고 그런 것들이 판매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게 바로 마이크로 미디어 소비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 중고 집단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가 하는 어떤 행동, 자기 행위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규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표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뭐 구입을 할 때 저것 어떤 그 표준이 되는 사람, 어떤 집단. 예. 뭐 연예인 중에서 어떤 옷을 입으면 그걸 따라 입잖아요. 그럼 그것도 하나의 중고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그걸 우리는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중거라는 말이 좀 근거와 기준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기준 삼는 집단. 그걸 우리는 중거 집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자 유형별 또 색채 반응.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시험 문제에서 이제 나오니까 정리한 건데 일단은 좀 다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컬러 포워드라는 건 뭐냐? 자, 포워드란 말 자체가 어때요? 되게 앞으로 진격 같은 느낌이 나죠. 그죠?
아주 적극적으로 이 컬러라는 것이 어떤 최신 유행에 따라서 이제 그거를 민감하게 구매하고 할 때 사용하는 사람들 구매 활동을 우린 컬러 포워드라고 합니다. 그다음 컬러 프루던트라는 게 있는데 프루던트는 이제 영어로 우리 한국말로 신중하다라는 뜻이죠. 뭐 얘기하면 합리적 소비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퍼플러 유즈라는 거는 인기 있는, 색에 대한 선호하는 소비자. 퍼플러가 좀 인기 있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컨슈머 유즈라는 거는 이제 개인의 어떠한 선호도, 개인의 기호, 개인의 특징, 개인의 니즈를 더 고려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 temporary pleasure color라는 건 뭐예요? 일시적인 즐거움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일시적인 어떠한 말 그대로 일시적인 호감에 따라 우리 앞에 충동 구매하는 유동적 구매 집단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컬러 로열이라는 거는 이제 충성스러운 이죠. 그래서 우리 관습적 소비자 집단과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컬러 포워드라는 거는 앞에서 우리 배웠던 뭐 유동적 소비자 뭐 이런 거 유동이 아니죠. 뭐 이거는 트레저 헌터, 뭐 컬러 프루던트는 좀 합리적 소비자 집단, 그 다음에 퍼플러 유저는 신소비자 집단, 컨슈머 유저는 좀 개인의 어떤 그런 걸 되게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템포러리 플레저는 일시적인 즐거움, 컬러 로얄은 사던 것만 사는 그런 관습적 소비자 집단, 뭐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이런 문제들을 출제하고 있어서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 자 이렇게 소비자들, 이 소비자라는 이 소비자, 왜 이 사람들이 돈 주는 거니까 이 사람들을 분석하고 또 분석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좀 나눠보고,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조사하고 그리고 시장을 나누고 또 소비자도 조사해서 소비자를 종류별로 나누고, 그렇게 나눠야 좀 더 효과적인 마케팅과 효과적인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하여튼 이렇게 마케팅 조사를 통해서 이 시장과 소비자를 어떻게 조사를 통해서 이런 방법과 또 이러한 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마케팅의 전략에 대한 부분인데, 자 마케팅 전략,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시장과 소비자를 조사하는가, 그 조사 기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마케팅의 전략이라는 말이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계획이라는 개념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계획 많이 들어보시죠, 그죠? 쉽게 설명을 한다면 계획은 목표입니다. 이거 나중에 디자인에서 한 번 더 설명할 건데, 목표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미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이 목표를 계획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미리 준비하는, 사전에 준비하는 걸 우리 뭐라고 하느냐? 기획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는 목표고 기획은 그 전에 준비하는 사전 준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물론 이 전체 다가 하나죠. 계획 안에 기획이 들어가 있는 건데, 계획은 목표예요. 예를 들어 볼까? 자, 우리가 한 달 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그럼 뭐예요? 제주도 여행 계획이 되는 거죠. 그럼 제주도 여행 계획을 잡았으면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냥 그날 모여서 바로 가야 돼요? 미리 준비해야 되겠죠. 미리 준비하지 않고 그날 가면 돼요? 안 돼요? 가도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간이라든가 돈들이 더 들어가게 되죠.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시간과 돈이 더 들어갑니다. 바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진다? 효율, 효과, 이런 거죠. 그래서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기획을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략인데, 이러한 행위를 보세요. 개인이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이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국가기관이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은 이걸 우리 뭐라고 하냐면 꿈 또는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있죠? 비전을 갖고 있죠? 또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미래에 뭔가를 하고자 하는. 그러면 기업은 뭐라고 하냐면요, 이 행위 자체를 우린 경영이라고 합니다. 경영이라는 말을 사용하죠. 그러면 국가에서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정책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요 행위, 계획하고 그 계획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준비하는 기획행위,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개인은 꿈, 비전, 목표라고 하고 이 계획을, 기업에서는 이건 경영이라고 하고 국가에서는 정책이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지키는 군대의 역할이 뭐죠? 군대라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개인의 뭐예요?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게 바로 군대의 역할입니다. 그럼 군대도 마찬가지 계획과 기획을 하겠죠? 그걸 뭐라고 하느냐? 군대 용어로 전략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이런 전략 또는 비전, 경영, 정책 이런 것들은 다 계획과 기획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목표를 잡고 그 목표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아낄 수 있을까? 그게 우리 인간들이 때 행복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디자인한다. 뭐한다? 디자인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거에 대한 내용은 그 색채 디자인할 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절박한 게 뭐냐? 그럼 바로 이 전략이란 말이 가장 절박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좀 실수해도 물론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죽는 문제는 아니죠. 이건 엄청나게 시간과 돈에 피해를 보는 건데 얘는 죽는 거예요. 전쟁에 한 번 잘못된 전략을 짜면 곧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말은 어떤 거냐? 되게 절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획과 기획을 할 때 어떻게 전략,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전략기획팀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그죠? 뭐냐? 목숨 바쳐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이라는 건 뭐예요? 마케팅 할 때 목숨 바쳐 하라는 얘기예요. 너 그냥 쉬엄쉬엄 하지 마. 돈 생명인데 제대로 해. 그게 마케팅 전략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자, 요 계획과 기획, 요 개념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직무, 무슨 일이든 간에 우리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기획 업무가 있고 하나는 기능 업무가 있어요. 모든 분야의 업무는 기획과 기능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울려서 업무가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기획이라는 것, 계획을 다 포함하는 걸 우리는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셨습니까? 예. 계획은 뭐냐? 야, 미래에 뭘 어떻게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서도 계획하시는 분이 바로 CEO입니다. 삼성 이건희 회장님이 계획을 하죠. 야, 2020년, 물론 지금은 이제 병원에 입원해 계시지만 2020년에 어떤 산업으로 우리가 돈을 벌자라는 계획을 하면 가장 삼성에서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기획팀에서 그 계획에 대한 아이디어를 짜죠. 그리고 회장님 모셔놓고 뭐래요? 프레젠테이션하고.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선정된 기획팀이 거기에 보상을 받겠죠. 그리고 그 기획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획이 조직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 기획에 따라서 움직이고 결과 성공하면 CEO의 능력과 기획팀의 능력과 기능을 가진 사람들의 능력으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요거에 대한 내용은 나중에 색채 디자인할 때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자료 수집을 하는 방법에 대한 부분을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여러 가지 이 자료 수집에 필요한 그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척도라는 말과 이제 변수라는 말들이 많아요. 자료 수집에서 쓰는 말들 중에 척도와 변수인데 척도는 뭐냐?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하기 위해서 자료들을 뭐 한 거냐? 비교 분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비교 분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비교할 수 있는 거로 만들어야 되겠죠? 우리 보통 비교하려면 뭐로 만들어야 돼? 수치화 시켜야 되겠죠? 아까 요 앞에 얘기했었죠? 수치화시키는 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말도 엄청 많은 건데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예. 척도는 우리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명목 척도. 무슨 척도? 명목 척도. 그 다음에 서열 척도. 그 다음에 등간 척도. 그 다음에 비례 척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척도라는 거는 척도라는 거는 수치화시키는 건데 이거는 자료 수집을 위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자료 수집이 왜 필요하냐? 자료가 있어야 아이디어를 낼 수 있잖아요. 많은 자료, 아는 게 많아야 많은 게 보여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나중에 디자인 가서 좀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목 척도와 서열 척도, 등간 척도, 비례 척도가 있는데
우리가 자료 중에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질적 자료와 양적 자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명목 서열이라는 거는 질적 자료라고 할 수 있고, 질적 자료를 조사하기 위한 척도고, 등간과 비례는 양적 자료를 얻기 위한 자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기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는 건데, 산업기사는 그냥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자, 기사는 조금 이해를 더 하셔야 돼서 제가 공부를 하는 건데, 알아두시면 되게 좋은 것들이에요, 사실은. 지금 막 더 설명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사실 이 부분을 너무 길어지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중요한 것만 얘기하고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목 척도는요, 수치를 주는데 그냥 어떤 의미 없어요. 그냥 편의에 따라서 어떻게 수를 주는 거예요. 라벨링 하는 겁니다. 번호를 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남자와 여자가 있어요. 이 두 사람을 조사를 해야 된다. 비교를 하거나 뭐 선호도를 조사하거나 해야 돼요. 그러면 여기다 너 1번 해, 너 2번 해. 그냥 1번, 2번이 의미가 없어요. 그냥 편의상 너 1번 해, 너 2번 해. 이런 식으로 명목상 번호를 수여하는 걸 우리는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축구 선수들이 번호를, 축구 선수들도 다 의미가 있거든요. 보통 10번은 뭐 그 공격수가 한다든가 이런 건 있지만, 어쨌든 그냥 번호는 그냥 번호지. 그 번호 자체를 가지고 서로 번호에 따라서 어떠한 뭐 서로 비교할 수는 없잖아요. 뭐 번호가 높으면 뭐 더 유능하다. 번호가 낮으면 뭐 유능하지 않다. 번호가 높으면 키가 크다. 번호가 낮으면 키가 작다. 이런 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수를 부여하는 것. 그게 우린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번호라든가 우편번호라든가 뭐 운전석에 있는 번호라든가 뭐 지역을 구분하는 지역번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명목 척도예요. 그냥 편의상 라벨링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열 척도는 서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성적 같은 거, 아이들 성적 1등, 2등, 3등, 4등 이런 거, 또는 키순, 그 다음에 뭐 사회 계층에 따라서 상류층, 하류층 이런 걸 나누잖아요. 그죠? 근데 이 서열이 있긴 한데, 이 서열 사이의 간격마다의 어떠한 그 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는 존재하지만 이 차이가 얼만큼의 차이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등간격이 없는 거죠. 얘가 100점이고 얘가 70점이고 얘가 60점이고 얘가 40점이고 얘가 20점이야. 그러면 요 간격 이 수와는 상관없이 그냥 너 1등, 너 2등, 너 3등 이런 식으로 서열만 있는 겁니다. 상대적인 어떠한 그 서열만 있을 뿐이지 그 차이의 어떠한 그 양에 대한 간격에 대한 어떠한 그 개념은 필요 없는, 그냥 서열만 준 거예요. 서열을 만들어내는 척도를 서열 척도라고 합니다. 등간 척도는 뭐냐?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서열도 있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간격이 있어가지고 등간격이 있어서 서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리커드 척도법이라고 해서 우리 5척도 아시죠? 이렇게 5개 주고 많다, 매우 많다, 적다 뭐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이 척도는 어떻게 해요? 서열도 만들 수도 있으면서 등간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비교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열과 등간 척도는 둘 다 서열이 있는데 등간은 사이의 간격마다 비교가 가능한 것이고 서열은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서열만 있는 거예요. 비례 척도는 이 세 가지가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정확한 어떠한 기준인 0이라는 절대 그 수치가 있어요. 절대적인 기준이 있어서 걔를 가지고 서열, 등간, 명목 다 가능한 그런 척도를 비례 척도라고 합니다. 가끔 나와요, 이게. 기사에서 가끔 나오는 건데 이걸 또 설명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척도는 명목, 서열, 등간, 비례가 있고, 명목은 그냥 수를 주는 거예요. 라벨링. 서열은 만들되 사이사이 간격 비교가 어려워요. 등간은 서열이 있으면서 사이사이가 등간격이 있어서 비교가 가능해요. 비례는 절대적인 수치 0을 하는 걸 가지고 척도를 만드는 거라 요 세 가지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수라는 게 있는데, 변수는 뭐냐? 어떤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A라는 행위가 딱 나오는 게 아니라 A라는 행위를 했을 때 A도 나오고 B도 나오고 C도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결과에 대한 것이 예측을 했을 때 그 예측이 딱 한 가지만 있는 걸 상수라고 그러고,
그것의 예측 외에 내가 생각지 못했던 다양한 상황들을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변수는 원인과 결과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인과법칙이라고 그래요.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에 대한 결과가 있어요. 그 결과에는 어떠한 이유인 원인이 있다.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요거를 우리 원인 변수라고 그러고 이걸 뭐라고 합니까? 결과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독립 변수, 생산, 얘는 뭐게요? 종속 변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산출 변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외생 변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원인 외에 또 다른 변수, 이걸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외생 변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걸 조사를 할 때 이 변수라는 걸 지정해가지고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비스 수준에 따라 대형마트의 선호도를 분석한다. 서비스 수준이 바로 앞에 원인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는 선호도, 그게 결과 변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어떤 결과의 원인이 단순히 서비스 수준에 따라서만 선호도가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다른 이유, 가격이라든가 청결, 뭐 기타 등등의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죠. 그걸 바로 외생 변수라고 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런데 조사를 할 때는 외생 변수들도 있지만 걔네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관리하고 내가 조사하고 싶은 것만 조사해야 되겠죠. 예,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수합 분석인데, 이 수합 분석은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할 때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특히 이제 우리 실기 컬러리스트 기사 시험 볼 때 수합 분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제 자료 수집할 때 많이 씁니다. 수합 분석의 S라는 것은 strength라서 강점이라고 하고요. W는 weakness 해서 약점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opportunity에서 기회라고 하고요. threat 해가지고 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약점과 강점은 내부적인 요인이에요. 내부적인 요인. 그 다음에 기회와 위기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선생님이 내부적으로 잘생겼어요. 강점이야, 약점이야? 말도 안 되죠? 못생겼어요. 약점이에요. 선생님은 되게 열정적이에요. 잘 가르치려고 노력해요. 강점이죠. 내가 내 내부적인 문제에서의 약점과 강점. 그 다음에 기회는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기회. 와, 유튜브 같은 SNS가 발달하면서 선생님이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제공되고 있어요. 뭐요? 기회. 위기 뭐예요? 저희 경쟁업체가 많아졌어요. 저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마케팅 믹스 하듯이 이용을 합니다. 뭐 되게 별거 없어요. 그냥 위기가 오잖아요. 위기가. 자, S 가지고 SO, ST, W 가지고 WO, WT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전략을 짭니다. 가장 좋은 것은 강점과 기회를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어떠한 수익을 올린다든가 할 수 있겠죠. 예. 또는 뭐 이걸 가지고 어떤 목표를 하는 전략. 그 다음에 강점을 이용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전략. 약점을 기회를 통해서 극복하는 전략. 약점과 위기는 어떻게 해요? 회피해야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O, ST, WO, WT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 개의 전략을 짜는, 그러니까 이 수학 분석을 한 다음에 요걸 가지고 전략을 짭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색채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영향, 그게 뭐냐면 이러한 전략을 짜야 되잖아요. 이 전략을 짤 때 이 전략에 영향을 주는 것들이 뭐냐? 아까 얘기했던 환경입니다. 뭐라고요? 환경은 뭐냐? 외부로부터 오는 그러한 것들을 다 환경이라 그래요. 제가 조선생이 지금 조선생이 됐잖아요. 조선생이 된 건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환경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저희 부모님, 학교, 친구, 이 사회의 영향을 받아서 제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조선생을 알고 싶으면 제가 살아왔던 그 삶의
환경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케팅 전략을 짤 때,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아이디어를 낼 때 영향을 주는 것들을 다 우리는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런 환경들은 기본적으로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그리고 자연의 환경, 이런 다양한 외부 환경으로부터의 영향이죠. 그래서 보시면 교재 인구 통계적 환경, 이거 시험에 좀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좀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첫 번째 인구 통계적 환경. 자, 기본적으로 거주 지역에 어디 사느냐, 그리고 연령과 성별,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과 보건, 위생적 환경, 이런 것들이죠. 그런 인구 통계적 환경, 사람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삶 속에서의 만들어지는 환경, 그거에 따라서도 사람들은 다양한 니즈도 갖고, 또 그거에 의해서 다양한 성격, 또 다양한 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자, 기술적 환경이라는 거, 어떤 기술에 따라서도, 그죠? 전략이 달라질 수 있겠고, 사회 문화적 거는 말 그대로 되게 중요합니다. 문화라는 거는 함께 만들어내는 공통된 라이프 스타일이죠. 한번 만들어진 문화는 잘 바뀌지 않습니다. 음주 문화가 한번 만들어지면 우리 후배들이 들어오면 걔들도 그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사회와 문화가 어떤 환경을 갖고 있느냐, 또 얼마큼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가, 경제적 환경, 그리고 어떤 자연에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이 마케팅, 색채 마케팅 전략에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 분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통계 분석 방법이 이제 가끔 기사에서 시험이 나옵니다. 뭐 요인 분석이라든가 군집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판별 분석,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양이 되게 많죠. 사실 예전에는 짧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 기사 때문에 조금 제가 다 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판별 분석,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이 연구조사 기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조사 방법론이라는 게 있는데, 저도 책을 쓰기 위해서 선생님 교재를 사서 이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게 바로 연구조사 방법론이라고 해서 이훈영 교수님이 쓰신 책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근데 이렇게 굵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책을 제가 공부를 했어요. 예전에 디자인 공무원 강의를 하기 위해서 공부를 했는데 토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인 분석, 군집 분석, 회귀 분석, 상관 분석, 판별 분석, 이런 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양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기본적인 그냥 단어에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인 분석이라는 것은 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원인이나 요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요. 군집 분석이라는 건 뭐야? 군집, 그룹, 이런 말이 들어갑니다. 회귀 분석은 말 그대로 회귀라는 말이 들어가요. 상관 분석은 상관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판별 분석도 판별이라는 말이 들어가요. 아셨죠? 이거를 제가 하나하나씩 다 설명하려고 했어요. 사실 요인 분석은 기본적인 변수를 요인별로 착착착 나눠서 그것들을 단순화시키고, 그 단순화된 요인을 분석해서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군집 분석이라는 건 어떤 그룹을 그룹져서 그걸 가지고 분석하고, 회귀 분석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회귀한다는 거죠. 과거와는 상관없이 그냥 그때의 어떤 그 수준에 회귀한다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 뭐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 어떤 2학년 4반의 아이들의 한 명을 바깥으로 빼버리고 그 아이가 키가 몇 센치인지를 알아내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반에 있는 애들의 나이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요. 그러면 이 아이들의 평균 키를 잡아내면 걔 키가 나온다는 거죠. 그 나이의 평균으로 뭐 회귀한다.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설명하기에는 좀 많이 출제는 안 돼요. 가끔 기사에만 출제되는 거라서 이거 하나만 설명하려고 해도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인 분석이다라는 것은 요인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거, 군집 분석이다 그러면 군집이라는 단어, 집단이라는 이 단어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회귀 분석이라는 건 회귀라는 말, 상관 분석은 상관이라는 말, 판별이라는 말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소비자에 대한 얘기를 했고, 이제 시장조사라는 말이 있어요. 자, 시장조사. 말 그대로 시장을 조사하는 것이죠. 자, 시장을 조사를 해서
다양한 자료들을 가지고 시장 조사를 한 다음에 그 자료를 분석하고 평가해서 거기에 맞는 아이디어나 뭐 전략을 짜게 되는 것입니다. 시장을 조사하는 방법은 되게 많아요. 물론 시장 조사뿐만 아니라 소비자 조사에도 사용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 첫 번째 이거 시험 많이 나옵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먼저 표본 조사냐 전수 조사냐, 이 두 가지가 좀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옵니다. 표본 조사라는 건 뭐냐면요, 부분만 조사를 해보는 거죠. 어떤 대표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 여하튼 표본 조사라는 것은 어떤 부분만을 조사하는 것이고, 전체를 다 조사하기에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 때 어떤 대표성. 그래서 지금 우리 방송에 나오는 조사 보면 뭐 표본 조사 신뢰도 플러스 마이너스 뭐 얼마 다 표본 조사입니다. 그 다음에 전수 조사라는 건 에라로 다 조사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몇 년에 한 번씩 인구 전수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인구를 실제로 자료를 뽑아보는 그런 걸 하죠. 자, 하여튼 이러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보통 하는데, 표본 조사를 많이 합니다. 가장 많이 하는 조사 중에 하나가 표본 조사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을 조사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쓰는 게 설문지법입니다. 설문지법, 내가 원하는 것을 질문을 만들어서 조사하는 방법, 설문지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면접법이라고 합니다. 면접법. 면접법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나서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질문하는 것이죠. 서베이법이라는 건 뭐냐? 서베이법. 서베이법의 뜻은 뭐냐? 직접 접촉한다는 얘기. 뭐 면접이나 뭐 설문지 다 접촉하는 건데, 얘는 주로 어떤 거 이용하는 겁니까? 전화조사, 우편조사, 인터넷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조사하는 걸 서베이. 그 다음에 관찰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 직접 관찰하는. 요 네 가지가 주로 자료를 조사하는 방법이고, 특히 컬러리스트라든가 디자이너들은 이 부분이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사실 디자인 조사하고 하는 게 디자이너의 업무 중에 엄청 많은 건데, 그냥 포토샵이나 이런 데 앉아가지고 그림이나 그리고 또는 이렇게 끄적끄적 이런 거 아닙니다. 조사를 많이 해서 자료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아이디어의 기본이 됩니다. 아이디어를 내는, 디자인하는데.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서 나온 자료는 또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양적은 말 그대로 질보다는 양이에요. 많은 양의 자료를 수집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주로 많은 양이 가능한 것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면접, 양적은 이게 많은 양을 조사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서베이 기법 같은 거 많이 사용해야 되겠죠. 예. 서베이 기법. 그리고 보면은 개별 면접 조사법, 전화 조사법, 우편 조사법. 하여튼 양적으로 많은 양을 조사하는 방법이고, 그다음에 질적 조사법이라는 거는 양보다는 실제 어떤 질적인 그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정확한 어떤 사람들의 감성까지 조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심층 면접 방법, 그룹 토론법, 그래서 포커스 그룹 조사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포커스 그룹 조사법은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 표본 조사에 대한 얘기했고, 전수 조사. 그러면 이제 표본 조사 방법에 대한 시험 문제가 또 잘 나오는데, 이 표본 조사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제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 단순 무작위 추출법, 그 다음에 군집 추출법, 개통 추출법, 다단 추출법, 국화 추출법, 판단 추출법, 할당 추출법, 이 외에도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하나하나 다 설명을 하고 싶은데, 단순 무작위는 말 그대로 표본이 있으면, 그러니까 먼저 표본을 뽑아요. 전체, 예를 들어서 이제 대한민국의 학생들을 하겠다. 그럼 어느 학교를 하나 지정해서 뽑아요. 그리고 이 뽑은 학생들 중에서 무작위로 뽑아내는 거예요. 그냥 어떤 기준과 어떤 연관성 없이 그냥 뽑아내는 거죠. 무작위 추출법을 이용하고, 군집 추출법은요, 무리 그룹으로 뽑아낸 다음에 서로 그룹마다의 어떤 다른 점과 연관된 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그룹을 뽑아서 걔네들을 조사하는 것이고요. 개통 추출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집단별로 나눈 다음에 거기서 비례에 따라서 한다든가, 비례라는 말, 비례가 되게 중요합니다. 개통은. 다단은 뭐냐, 1차 뽑고 다시 2차 뽑는 거예요.
1차 뽑았는데 좀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돈이 많이 들고 막 이러겠다면 2차로 다시 뽑는 거, 그 중에서. 또 그다음 국가 추출법이라는 거는 이제 이것도 그룹이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룹을 정해서 또 그걸 소그룹으로 분별한 다음에 다시 그걸 가지고 되게 중요한 단어가 비율입니다. 비율. 판단 추출법은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냥 표본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고, 할당 추출법이랑은 공평하게 할당제로 이렇게 표본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조사를 해서 자료를 갖고 시장 세분화라는 걸 합니다. 시장 세분화를 하게 되면 그만큼 어떠한 내가 자료가 이렇게 좀 축소가 되겠죠. 그래서 시장 세분화를 함으로 인해서 좀 더 효율적인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세분화에서는 꼭 시험에 나오는 게 뭐냐? 시장 세분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건 꼭 이건 뭐 시장 세분화는 엄청 시험 많이 나옵니다. 특히 첫 번째, 사용자 행동 특성별. 행동 특성별. 그 다음에 지리적 특성별. 그 다음에 인구학적 특성별. 인구학적. 자, 네 번째는 사회문화적. 그 다음 다섯 번째는 제품 특성. 여섯 번째는 심리 분석적.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인구학적 특성별 요거랑 사회문화적 요 두 가지가 사회문화적. 근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사회문화 인구학적 특성별 요거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연령별로 세분한다든가 성별, 그러니까 사람을 가지고 연령, 성별, 결혼했냐, 수입이 얼마냐, 직업이 뭐냐, 거주지가 어디냐, 학력, 교육 수준, 소득이 얼마냐, 이런 인구학적 특성별로 세분화하는 거, 이거 가장 많이 사용되는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사회문화적인 것은 뭐 말 그대로 그 문화와 사회의 어떤 종교, 계층별 이런 거, 제품 특성, 뭐 심리 분석 이런 것 다 있는데, 일단 인구학적인 세분화를 가장 많이 하고 또 시험에도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 교재에 나와 있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시장 세분화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요 뒷부분은 사실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기사 시험에서 좀 많이 출제가 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돈을 버는 거예요. 돈을 버는데, 돈을 버는 기술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 기업과 시장, 이렇게 두 주체가 시장과 소비자가 원하는 것을 기업과 생산자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로 대가로 돈을 받고 이윤을 추구하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는 다 마케팅이라 하고, 그 과정 안에는 여러 가지 복잡한 시장과 소비자의 욕구, 그리고 사피, 마케팅에 꼭 필요한 제품, 유통, 촉진, 가격이라는 행위와 거기에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조사 기법이라든가, 또 그 조사 기법 중에도 전수조사와 그 다음 표본조사가 있고, 표본조사는 또 다단조사, 무작위조사 이런 게 있고, 그걸 조사하는 기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고, 그걸 통해서 시장 세분화를 해서 또 거기에 맞는 또 그 세분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또 소비자가 원하는 니즈에 맞는 또 욕구에 대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 이 파트입니다. 사실 좀 이 부분 강의할 때가 좀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양은 많은데 시험 문제 이렇게 많이 출제는 되지는 않고, 또 산업기사보다는 기사가 많이 출제되고. 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10회차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색채 디자인 파트에서 좀 전략, 기획, 계획 개념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때 가서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색채 심리와 마케팅 파트가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파트의 강의가 다 끝났죠. 자, 그러면 이제 교재 보시면 단원 평가 있죠. 핵심 요약 정리 및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부했던 심리와 마케팅 파트를 얼마큼 여러분이 암기했고 이해했는지를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한번 풀어보시고 암기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안 된 부분은 다시 좀 암기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 색채, 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건강한 매연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